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드디어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AACR 대박 터트릴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 3만 명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보조지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준비하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주제입니다. 바로 돌아온 제약바이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현재 외국인 순매수가 저가에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이번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우상향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 배워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코스닥이 외면하는 외국인 바이오주는 다 맞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주 매수는 들어왔다라는 얘기인데, 올해 들어서 코스닥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바이오주를 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약 2월, 3일에서 17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 213억 3,897만 원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순매수 상위 10위까지 종목 중 바이오 관련주는 HLB 131억 1,814만 원, 앞타바이오 105억 3,314만 원, 셀리드 95억 4,821만 원, 셀리버리 등등 해서 C 밖에는 뭐 제넥신, 셀트리온 제약, 엔지캠 생명과학 등이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를 뭐 얼마나 매수했냐를 순위를 센 게 아니라 코스닥에서 그냥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이 샀냐를 확인해 봤을 때 10위 안에 거의 절반이 제약바이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2월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 1위 셀티노 헬스케어, 그 다음에 넘기고 HLB, 앞타바이오, 셀리드, 셀리버리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위에 지금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라고 해봤자 2개, 뭐 반도체라고 해봤자 1개, 엔터주 1개, 그 다음 NFT 1개. 그래서 주제별로 봤을 때는 많아야 2개인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거의 5종목이나 그러니까 절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올해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팔자에 나서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이 외국인 바이오주 매수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주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주나 치료제 개발 업체 등 일부 업체만 코로나 특수를 노렸고 대부분 바이오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상을 전면 중단하고 신약 개발을 못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바이오주는 진단키트주나 치료제, 백신주를 제외하고는 힘을 못 썼는데 이제 코로나19 어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발표가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충분히 바이오주에 대한 상승이 이어지지 않은가 생각하고 실제 진단키트주나 아니면은 뭐 치료제주가 움직이더라도 제약 업종은 하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약 지수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피로 넘어가야 돼요. 코스피로 넘어가서 제약 지수라는 걸 따로 보면은 아무리 진단 키트나 아무리 치료제가 올라갔더라도 이 제약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8월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말하면 정말 급락이 나아졌죠. 마이너스 34% 가량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하락보다도 더 큰 하락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사실상 뭐 7월부터 많이 빠져야 지금 뭐 20% 가량 아니면은 뭐 한 19% 가량 빠졌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약바이오는 거의 38% 거의 2배 가까이 더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 제약 지수의 하락이 이제는 반등을 좀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좀 상승을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한다면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료제 및 백신 또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얘네가 제약바이오가 아닌가요? 얘네 제약바이오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시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랩지노믹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바닥에서 올라오는 뭐 일동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을 본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던 기업이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제약바이오의 대장은 뭐였냐면은 항암 관련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 췌장암이든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아니면은 거기 안에서도 희귀암이든 아니면은 난치암이든 이런 암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들이 보통 급등세나 상승세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과거에 10배씩 급등 나왔던 신라젠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항암 신약 때문에 10배 급등 나왔습니다. 10배 급등 나던 동성제약 왜 급등 나왔습니까? 코로나였나요? 아니죠. 이때도 이 빛으로 암을 치료하는 이 치료제 때문에 10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상승이 나올 때 좀 큰 상승, HLB도 마찬가지고요. 급등이 나오거나 우상향이 나올 때 왜 나오냐 한다면은 대부분 항암 영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코로나19 시대가 오면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항암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조금 무시받는 경향이 있었고 코로나19 치료제 만들어요, 백신 만들어요, 진단키트 만들어요 하면은 좀 관심을 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막 500억 또는 1000억 뭐 이것도 안 되던 기업들이 10배씩 뛴 거고 일반적으로 몇 조 또는 몇 천억씩 하던 기업들은 사실상 상승이 못 나오다 보니까 제약 지수 자체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는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그러니까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들은 하락세가 나왔고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드는 작은 기업들은 상승세가 나왔으니 당연히 일반적으로 시총이 더 많은 이 기업들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도 하락이 나온 거고 시총이 작은 애들이 상승이 아무리 크게 나왔더라도 지수를 이끌 수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을 못 받았던 이 항암제 관련주들이 이제 순매수가 들어온다.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그러면은 코로나19 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실적도 뭐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뭐 실적도 뭐 별로 거지같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실적 때문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뭐 실적이 완전 플러스권으로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성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회복세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실적을 확인해 보면은 연매출 2조 원 시대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쭉 보시면은 국내 상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작년에도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하면서 매출 2조 원 시대에 개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19라 하더라도 사실상 실적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계속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한양행은 작년 매출이 1조 6,878억 원으로 작년 전년 대비 4.2% 증가를 했고요. 기술 수출 수익 감소와 군포 공장 부지 매각 처분에 따라서 이익은 감소했으나 의약품 매출 증가와 생활유통사업, 해외 사업이 성장하면서 매출을 견인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우상향을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파이레놀 뭐 이런 거죠. 매출은 전년 대비 18% 성장한 1,556억 원을 기록을 했고 전문의약품 이거는 우리가 병원에서 이 진단서를 떼가지고 약을 받는 게 이제 처방전을 떼서 받는 게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래서 7.6% 성장한 1조 141억 원이죠. 예, 오타가 난 겁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브랜드 데일리케어, 유산균 엘레나 등등 매출액도 뭐 5배, 많게는 2배. 근데 건강식품이 사실상 늘어난 이유도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만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밖에 나간 사람도 있지만 집에만 있으니까 건강을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아, 이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무의식적인 걱정 플러스 너무 안 돌아다니니까 건강을 좀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타민을 안 먹는 사람도 비타민을 먹게 되고 나 햇빛 너무 안 받았어. 그 비타민 D로 또 찾아서 먹게 되고 예,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식품 관련주가 좀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폐암신약 렉나자의 목표 매출액을 300억 원으로 설정을 했고 이를 상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작년 매출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호흡기 치료제 등은 실적이 악화됐다라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유한양행도 코로나19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그러니까 매출액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이 성장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단 키트라든가 치료제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아픈 것들, 기존에 문제가 있는 것들, 거기서 이제 매출액이 늘었다라는 거죠. 암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전문 의약품에서 나온 거고 코로나19와 연관이 없는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의 올해 매출액이 2조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출액을 약 1조 9,095억 원으로 하나금융투자는 1조 8,426억 원으로 전망합니다. 위에가 지난 연도가 약 1조 6,800억 원이었으니까 2천억 정도 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라는 거죠. 말이 2천억이지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셀트리온도 매출이 전년 대비 2.3% 성장을 해서 1조 8,908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5.9% 성장한 7,539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셀트리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램시마라든가 많은 기업 이 약들이 있습니다. 다 바이오 시밀러예요. 일반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약이라는 A라는 약이 있으면은 이걸 비슷하게 만들어서 B라는 약을 만드는데 가격은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효과는 비슷한데 사실상 약이 저렴하다 그러면은 이걸 쓰겠죠. 네, 그런 약을 만드는 걸 바이오 시밀러라 부릅니다.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이 상승하고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및 진단키트 매출이 증가하면서 좋은 실적을 냈다. 특히 아까 얘기했죠. 바이오 시밀러 제품군의 경우 작년 4분기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이 자가면역 치료제 램시마 22.6%,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25.4%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5%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램시마, 트룩시마가 셀티론에서 대표적인 치료제 또는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바이오시밀러 출시 지역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출시하며 매출 2조 원을 만들 예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11개 바이오시밀러 제품 중 최소 5개 제품에 대해 내년까지 출시 지역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출시할 예정이고 작년 2월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의 유럽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12월에는 캐나다 보건부 판매 허가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성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대형 제약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약 9% 정도 상승을 했고 1조 1,530억 원입니다. 셀트리온은 뭐 어느 정도의 코로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 진단키트 치료제 매출이 영향이 있었지만 사실상 셀트리온도 결국엔 바이오시밀러 핵심으로 성장세를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도 1조 1,530억 원을 기록했지만 여기에 코로나가 아니냐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헥스쿨루정의 기술주 성과와 전문 일반의약품 성장으로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코로나와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녹십자는 영향 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뭐다? 기존에 있는 파이프라인, 기존의 제약 항암제 아니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그 성장세가 절대 느려지지 않았고 그 성장세가 미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올해 연구개발 비용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상위제약사의 R&D 비용, 연구개발 비용, 매출액에 비례해서 계속 상승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대웅제약 전부 다 R&D를 뭐 1,000억에서 2,000억 이상 쓰고 있는 상태고 면역항암제, 통풍치료제 그리고 나쉬,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이게 시장 규모가 큽니다. 한 30조 돼요.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LG화학은 올해 R&D 비용이 3천억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가 코로나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뭐 외국인의 영향을 못 받았고 외국인이 관심이 없었는데 기업이 쓰레기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실적도 좋았고 성장성은 나왔는데 그냥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관심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제약바이오더라도 코로나19 치료제라든가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들은 외국인의 관심을 받았고 항암제라든가 일반 의약품 또는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실적도 좋았고 성장도 나왔으나 외국인의 관심을 못 받았다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세라든가 좀 반등폭이 좀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 이제 코로나라는 게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시점이 오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항암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희귀병 치료제라든가 난치병 치료제라든가 이런 병들을 치료하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들이 성장성이 나왔네요. 근데 제약바이오에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한다면 바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신라젠이었죠.
신라젠이 상장 폐지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상당히 리스크였습니다. 왜냐면은 신라젠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작지도 않고 그뿐만 아니라 신라젠에 투자해 놓은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라젠이 상장 폐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원래 2월 18일에 결론이 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였습니다. 상장 폐지 또는 여기서 개선 기간 부여 또는 아니면은 이제 거래 재개 이 세 개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상장 폐지만 아니면 된다 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신라젠 상장 폐지 기로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장 폐지는 안 당하고 거래 재개는 아니지만 6개월 동안 조금 더 노력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판단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던 이 바이오 대장주였던 신라젠이 상장 폐지 기로에서 회생 기회 약 6개월 정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신라젠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고 이날 결과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혹은 결과 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데 신라젠의 개선 계획 이행 상황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서 6개월 있다 보자가 된 거예요. 8월 18일 개선 기간이 끝나면 신라젠은 15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숙제를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서류들이 제출이 되면은 20영업일 이내에 한 달 이내죠. 다시 시장일을 열어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가 되고 다시 열린 시장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나고 신라젠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대 2번의 시장회가 더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젠은 문흥상 전 대표 등 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정성 실질 심사 사유가 생겨 거래 정지가 됐고 11월 상장 실질 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한 1년을 부여를 하고 지난달 18일엔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결정한 부분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이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심사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우리가 이제 이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장 폐지 결정이라는 부분에서 누가 봐도 여기서 희망을 느끼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너네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출을 하면은 그 다음에 거래 재개를 시킬지 아니면은 여전히 뭐 상장 폐지를 시킬지 한번 지켜보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한테는 충분히 희망이 생긴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일 큰 리스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바닥에서 상승이 나올 때 신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사주 매입이에요. 자사주를 매입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뭐 대형 기업들이 뭐 작은 중소형 기업들이 자사주 매수하는 건 관심 없어요. 하지만 대형 기업들 몇 조 규모, 몇 조 규모 아니면 적어도 몇 천억 규모의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기 시작한다? 그 뜻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바닥에서 사겠죠. 위에서 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업종 또는 그 시장 상황에서 바닥권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 본다 한다면은 자사주 매입을 했나요? 보니까 제약바이오 2022년 초에 자사주 매입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고 저가 매수, 주가 안정화를 현재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올해 들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이 좋으니까 사겠지만 서도 고점이면 안 산다라는 거죠. 싸야 산다라는 거예요. 오너와 CEO 임원들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을 했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맞는 말이에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니까 이건 나도 사도 되겠는데? 지금 사도 되겠는데 하니까 자사주를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16일 200원 규모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고 지난해 7월 150 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한 데 이어 7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과 이걸 확인해 보면은 사실상 7월이 딱 급락하기 이전이고 지금이 거의 최저점이죠.
어떻게 보면 물타기를 했다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좀 매수 시기가 좀 맞는 부분인데, 종근당과 HK 이노에는 10일 1월 10일입니다. 100억 원, 24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밝혔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기업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할 때는 원래 공시를 해야 돼요. 뭐라고? 내가 언제부터 뭐 A라는 날짜부터 B라는 날짜까지 내가 얼마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시를 미리 때린 거야, 기업에서. 살게요, 이렇게.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난달 10일 총 1,500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매수를 한 거죠.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돈을 들여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거고,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면 호재로 인식되고 주가락을 저지하기 위한 구사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맞는 말이죠. 하지만 회사도 멍청하지 않으면 고점에서 사지 않아요. 높을 때 사지 않아요. 뭐다? 적어도 거의 바닥 다 왔을 때, 거의 저점 다 왔을 때 매수하는 게 자사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오너들도 자사주 매입에 나섰고,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서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너들도,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사는 게 있고 임원들이 사는 게 있는데, 보통 회사에서 사는 거는 아시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 공시를 해야 돼요. 나 살 거야 미리 공시를 해야 되고, 임원들은 사고 나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입니다. 회사는 사기 전에 공시, 임원들은 사고 나서 공시. 그래서 어쨌든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장한 종근당 회장 장남인 이주원 종근당 사업 이사와 차녀인 이주아 씨는 종근당 홀딩스 주식 6,576주를 사들였고 약 4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큰 돈이야라고 하겠지만 사람이 사들인 거잖아요. 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4억 5천을 써서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럼 작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약 4억 5천을 바닥에다가 현재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주원 이사는 지난 7일 정근당 홀딩스 주식 5,045주 주당 69,885원에 사들였습니다. 이주아 씨도 69,698원에 장내 매수를 했고, 그럼 가격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종근당 홀딩스를 69,000원대에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종근당 홀딩스입니다. 69,885원과 698원입니다. 885원과 698원이면은 네, 요 근처네요. 이 근처에 매수를 이제 했다라는 거고, 거의 저점이죠. 물론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살짝 마이너스긴 하지만 요 근처에서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 입장에서 뭐다? 아, 지금 구간보다는 크게 밀리진 않겠다. 이게 많이 밀린 상태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4억 원이나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이고, 왜냐면 이 사람들도 알거든요. 내가 4억 원이나 사면은 공시가 나온다는 거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분할 매수를 했겠지.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었으면 1억씩 1억씩 샀겠지. 근데 1억씩 1억씩 사는 게 공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이 이상은 더 안 빠질 것 같은데 싶으니까 아마 4억 5천을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도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물론 이 기업에 대해서 연관이 있지만 투자자이기 때문에 절대 높이 살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화제에게 최대 주주인 김수지 명예회장은 부인 이명희 씨와 4일부터 24일까지 각각 8차례 걸쳐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4일부터 24일까지 어떻게 이거를 샀냐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뜹니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시에 들어가면은 종근당 홀딩스 보면은 최대 주주 주식 변동 보고서 아니면은 뭐 대량 보유 보고서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이 그 셀트리온을 샀다고 했잖아요. 셀트리온을 1월 10일 날 사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발행인 뭐 관한 내용, 취득 내용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언제 얼마를 샀는지, 언제 얼마를 샀는지, 뭐 언제 얼마를 샀는지, 언제 얼마를 샀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언제 얼마를 샀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샀는지 또는 언제 얼마를 샀는지 또 수장을 얼마나 샀는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또 어느 증권사를 통해 샀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알고 있지 정확히? 직접 물어봤나? 그게 아니라 공시로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화 제약이죠. 4일부터 24일까지 각각 8차례 자사주를 사들였고 약 1억 8천만 원을 사들였습니다.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이기 때문에 작은 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강 3일작 명예회장도 차남인 허준범 상부는 8,800주를 사들이고 약 7천만 원 수준. 이건 좀 작은 수준이죠. 또 제약바의 CEO들도 하나하나 장내 매수하고 있고 HK 이노엔 아까 기업 인수도 기업에서 샀다고 했지만 5만 6천 원에 자사주 1,000주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물론 얼마 안 돼요. 한 5, 6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중요하죠. 5만 6천 원이 얼마냐? HK 이노엔입니다. 5만 6천 원이면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5만 600 원이구나. 5만 600 원이면은 그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거고 물려 있는 겁니다. 물려 있는 거고 셀트리온 기우성 대표는 주당 16만 8천 원에 3,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억 얼마죠? 4억 정도를 매수를 한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가 1만 주 주당 6만 8,881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7억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6만 8천 원 그리고 6만 8,850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을 16만 8천 원에 매수를 한 상태고 16만 8천 원이면 네, 요 구간대입니다. 상당히 좀 저가에 매수를 했지만 아직 한 10% 정도 물려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예요, 대표. 그 다음에 셀트 헬스케어 대표입니다. 그래서 6만 8,850원입니다. 6만 8,850원 하면은 뭐 요 구간이네요. 이 셀트 헬스케어도 물려있는 상태네요. 근데 거의 저가에 매수했죠. 저가에 이제 매수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작은 돈이 아니라 정말 큰 돈을 매수하게 들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만한 물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이스티는 뭐 1,600만 원이면 정말 작은 수준이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뭐 녹십자, 경동제약, 신신제약 임원들도 바닥에서 지금 이 자사주를 사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런 자사주, 대량 매수, 저가 매수는 종목의 저점이나 시장의 저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회사들도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들도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슨 이슈로 올라가고 무슨 이슈로 상승이 나오냐. 지금 나오는 거 해봤자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 뭐 아니면 코로나19 뭐 치료제 아니면 백신 이런 얘기인데 이거 말고 이슈가 있나요? 항암제가 올라갈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한다면 바로 미국 암 연구회입니다. 우리가 AACR이라고 불리죠. K제약바이오,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연구 성과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AACR 2022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미국 암학회 AACR에 대거 참가를 합니다. 미국 암학회 참여 기업들은 여전히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 등 연구 성과 기대감을 보유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AACR에 참가를 합니다. AACR 2022는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고요.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미국에선 뭐다? 노마스크, 이탈리아 노마스크 하는데 대한민국만 노마스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대면으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있었던 2020년과 2021년은 비대면 개최가 되고 2022년도는 대면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몇십만 명, 거의 100만 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는데 대면이라는 거는 이게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대면으로 간다는 겁니다. 유한양행,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네오이뮨텍, 레오캠바이오, 한미약품 등등 참가할 예정이고 유한양이 이번 AACR에 면역항암 이중항체 신약 코로나 얘기 전혀 없죠. 항암제 나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ESM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발표한 전임상 결과에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면은 제가 얘기한 JP모건 컨퍼런스, AACR, 그 다음에 이제 ASCO 이게 종양학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오 USA를 거치고 바이오 USA 끝나고 나면은 ESM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이 뭐 SITC 면역 항암학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정말 핵심적인 이런 이 학회에서는 보통 대한민국 기업들이 좀
많이 첨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공동적인 약물로 중요한 종양세포의 특이적인 결합에 T 면역세포 활용 수용체에만 자극을 줘서 면역세포의 항암작용 증가시키는 항암제다라는 건데 되게 어렵게 써 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몸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또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세균을 죽이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면역세포라 불러요.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백혈구죠. 네, 백혈구 이렇게 암세포가 면역세포 있는데 이 면역세포 안에도 NK 세포가 있고 T 세포가 있고 뭐 B 세포가 있고 여기서 수지장 세포가 있고 되게 다양한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이제 이 T 세포를 강화를 시켜서 이제 좀 더 암세포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역할을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T 세포도 뭐 기억 세포가 있고 살해 세포가 있고 뭐 도움 세포가 있고 막 그런데 그런 세포들을 활성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간단한 문제고요. 그래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이번 학회에서 자체 발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 BBT207의 전임상 데이터를 형태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 이후 내성으로 나타나는 C797S 등 특이 상피세포 성자 수용체 너무 어렵죠. 그런 변이를 표적하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후 물질입니다. 말 그대로 폐암 치료제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폐암 치료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을 넣다 보면은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넣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한 약들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릿지바이오는 전임상 단계 돌입을 했고 계속해서 FDA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오이메텍 같은 경우에도 T세포 증폭제 후물질인데 얘가 원래 JP모건에 첨가했거든요. 근데 JP모건이 비대면으로 되면서 조금 망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면인 AACR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암학회와 미국 임상종약회 ASCO 등 주요 암학회가 예정된 2분기까지 R&D 제약바이오 업종의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기대해보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는 지난해부터 하락하는 등 아까 7월부터 빠졌죠. 종목별 긍정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AACR, ASCO 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데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참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몇 개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이 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를 한다고 하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 좀 하락을 하고 바닥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상당히 이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첫 공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번 AACR에서 처음 선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식품의약품 FDA에도 신청을 하고 내년 임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FDA까지 나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도 이슈가 나왔지만 크게 못 나왔던 네오 이뮨텍이고요. 새로운 면역 항암제 병용 2건 AACR에서 초록을 발표를 합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네오 이뮨텍은 4월 미국 암연구학회 AACR에서 새로운 병용 물질 전임상 연구 초록 2건을 발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병용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약이랑 같이 쓴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면은 효과가 더 좋더라. 그럼 같이 쓰는 겁니다. 그 병용 임상이라고 합니다. 전임상은 기존 임상 외에 또 다른 면역 항암제의 병용 연구입니다. 연구의 제목은 내달 8일 포스터에서 4월 9일 AACR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ASCO 지난해 그리고 면역 항암학회 SITC에서 난치암에서 병용 임상 결과를 공개를 했고 당연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형 대장암과 췌장암은 기존 면역관문 억제제 단독으로 반응률 0%를 보이고 있고 병용 시에는 객관적 반응률 18%와 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개발 성과를 미국 현지의 다양한 바이오 산업 컨퍼런스 공개를 하고요. 12호 사무엘장 박사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JP모는 참가했지만 AACR에서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면역관문 억제제가 뭐냐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말 그대로 면역세포가 공격합니다. 바이러스가 보이면 공격해요. 그러면은 막 죽여. 죽인 다음에 다 죽였어.
다 죽였으면 그만 그래요. 이게 이제 면역세포의 기본이죠. 근데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공격 그러면은 암세포도 그만이라는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면역세포 그만이라고 안 했는데 암세포가 똑같은 그만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만하는 거야. 진짜 그만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태를 뭐라 부르냐? 면역 관문 상태다. 면역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면역을 관문시킨 상태를 다시 억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가 이제 암세포가 그만해도 그 그만을 뚫고 암을 죽이러 가는 이제 그런 치료제가 면역 관문 억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얘기죠. 괜히 어렵게 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오 이뮨테에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태를 보시면은 상당히 좀 저가에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좀 많이 급락이 나왔죠. 일반적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비해서 코로나19 치료제나 진단키트에 비해서 하락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대낙폭 구간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바이젠셀이에요.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도 이번 2022년 이 AACR에서 감마 델타 T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바이젠셀은 유전자세포 치료제인 VRCAR 연구 결과가 오는 4월 예정된 AACR에서 발표 주제로 채택이 됐고, 그래서 암세포 특이적 키메리 항원 수용체를 발현하는 동종 감마 델타 T세포를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T세포를 활용해 아까 면역세포 중에서도 T세포를 활용해서 혈액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형암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해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마 델타 T세포 치료제는 현재 국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고, 이번 AACR 참석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바이젠셀의 T세포 치료제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성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젠셀 같은 경우도 이번 AACR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바이젠셀입니다. 주가가 상장 이후에 항상 얘기하는 게 상장하고 한 마이너스 50%쯤 빠지면 반등이 나올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반등이 크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제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한 번 정도는 좀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번에 AACR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드디어 제약바이오 항암 관련주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더불어서 자사주 매집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요, 아까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이제 급등 잡는 법 매매 자료를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거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난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기대가 되는 이슈라든가 뉴스 또는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줄 수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또는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줄 수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김동석의 이거는 지울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여러분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갤럭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을 하시냐? 검색을 하실 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이미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다운로드 많이 무료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이제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그다음에 강의 자료인데 중요한 게 이제 나는 구독자 이벤트 어떻게 자료 받을 수 있나요? 무료로 하신 분들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무료 자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 들어가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3만 명 구독자 특별 이벤트를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3만 명이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3만 명 구독자 기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다양한 보조 지표로 급등을 포착할 수 있는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주식 보조 지표 급등 매매법이고요. 이거를 무료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을 꼭 누르셔야 돼요. 구독을 누른 사람만 드립니다. 돈 되는 거 아니니까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이 어플 이 댓글에다가 뭐라고 검색해?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라고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이 아니에요. 이 어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 어플에 이 글에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달아주셔야 보시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 완료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어플에 참여 완료를 달아주셔야 돼요. 구독자 이 구독 꼭 누르시고요. 다음 어플의 댓글에 참여 완료 다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나도 받고 싶어요 하는 지인이 있으면 방법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버튼, 어플 댓글 잊지 마시고요. 이벤트는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어플에 들어오셔서 추천주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 특별 이벤트 누르신 다음에 댓글 달아놓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천주는 이렇게 매일 2월 18일 추천주, 17일, 16일, 15일 추천주 매일매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월요일 추천주죠. 이제 21일 추천주도 나갈 예정이니까 주말 동안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21일 급등 예상 종목이 뭐가 있는지 들어와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졌던 1월 같은 경우에도 승률이 한 66%, 70%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승률이었다. 16%, 21%, 11%등 긍정적이었으니까 2월 21일 추천주도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리고 이것만 확인하셔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 강의 매매법 다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 CBDC 관련주 이런 테마주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최근에 화장품 급등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죠. 왜 올라가냐 이런 것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들까지도 그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는가 다 정리를 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꼭 구독자 이벤트 꼭꼭꼭 참여 무료니까 하시고 종목, 시황, 매매법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3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꼭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